자, 일단 우리 1회에서 그 필요한 내용을 선택지 위주로만 좀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 독서하고 문학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독서부터 한번 가봅시다. 독서로 오세요. 여기다. 지문은 뭐 스스로 잘 읽었을 거라고 보고요. 선생님이 선택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17번 문제 보시고요. 그 보기는 식물 세포를 간단히 나타냈다. A를 참고해서 보기를 이해했을 때 틀린 게 하나 있답니다. 음. 그 왼쪽에 그 A 내용에서 참 자세하게 무언가 이제 과정이 설명되어 있었고, 그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연결이 됐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좀 차분하게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랑 찾아볼게요. 자, 일단 1번에 A의 공격. 자, A 효소인데요. 그 효소의 공격을 받으면 B의 일부가 분해된다. 이거 어때? 맞는 얘기지, 그지? 찾아볼까요? 음,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여기 있네. 자, 공격을 받은 세포벽이 분해가 된다. 보이죠? 자, 효소가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세포벽을 공격하는데, 그러면 공격을 받은 세포벽은 분해가 된다. 그러니까 A의 공격을 받으면 B의 일부가 분해된다. 괜찮지, 그지? 자, 여기가 지금 17번 문제의 1번 근거의 범위였고, 그다음에 그 이번에 A는 분해산물이 되어 C와 결합을 한다 이랬는데, 이것도 어때요? 찾을 수 있겠죠?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 이렇게 세포내를 침투할 때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근거 범위 이렇게 또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C를 통해서 A를 인식하면 그렇게 방어 체계가 작동이 되나? 이건 근거 범위 안 찾을게요. 우리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포는 스스로 방어 체계가 작동이 된다라는 거, 이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답은 4번이었잖아. 그러니까 B가 다당류에 의해 보강이 되면 C가 A를 직접, 이 뒷말이 다 잘못됐죠. 그죠? 자, B가 다당류에 의해 보강이 되면, 즉, 세포벽이 보강이 되어서 이제 추가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즉, 다당류에 의해 보강이 되면 오히려 세포벽이 보강이 되는 거니까. 보강이 되어서 추가 공격을 막게 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4번은 어쨌든 답이었고, 마지막 5번까지 볼게요. D가 생산한 PR 단백질 중에 어떤 것은 이웃세포에게 공격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그지? 맞는 얘기지? 자, 이거 근거 보면 어디서 찾을 거예요? 좀 뒷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음. 자, PR 단백질 중 어떤 것은 효소의 분해 선물을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직 공격받지 않은 이웃세포에게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자, 근거범위 나와 있었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18번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어. 자, 기억 뭐였어? 아, 여기 이미 좀 체크가 되어버렸네. 과민성 세포 사멸 반응. 자, 기억 나와 있죠? 여기 있네. 자, 그럼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해보자. 자, 이게요, 양분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식물 반응이 말이 안 되죠, 그죠? 통로 확보? 읽어보면은 여기에서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분의 통로를 봉쇄한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병원체가 퍼지지 않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통로 확보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세포의 파괴를 수반하는 식물 반응이다. 그치? 너무 중요한 답이었지. 그치? 왼쪽에 또 읽어보시면 결국은 이 과민성 세포 사멸 반응이라는 거는 그 침입한 병원체뿐 아니라 감염된 주위의 세포까지 전부 다 다른 부위로부터 격리시키는 거다라고 왼쪽에 바로 나와 있었네요. 자, 나머지도 몇 개는 볼게요. 자, 3번 병원체로부터 효소가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식물의 반응이다. 효소가 분리되는 것을 막는다? 틀렸지, 그지?
자, 좀 전에 이 선택지에서 확인했지만 우리 이거 다른 부위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잖아요. 효소가 분리되는 거 막는 게 아니라, 그치? 세포 재생 이런 거 관련 없고 또 병원치의 주된 성분을 파악한다 이런 것도 관련 없었고. 선택지 이해 안 된 내용 없게 그렇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질문은 좀 읽어볼까? 우리 이거?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체크하면서 가볼게요. 처음에 이 상담이라는 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 그치? 자, 상담은 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그 이론은 되게 많다. 이러면서 이거 저거 저거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치? 즉 심리 상담의 종류. 심리 상담의 종류. 대표적인 그 종류. 세 가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1890년대 프로이트 이제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그쵸? 이제 연도 나오면서 사람 이름 나왔고 같이 잡아주고, 이런 프로이트는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어떤 원인에 작용한 결과로, 즉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을요, 어떤 원인이 작용한 결과로 봤대요. 자, 그래서 그 원인을 반드시 정신적인 것에 있겠지라고 찾으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원인의 실체를 과거의 요런 거 중요해 보이다, 그지? 자,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형성된 무엇을? 무의식에 두었다. 즉, 결국 그 정신적인 원인을 과거의 경험에서 찾으려고 했고,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이 어떤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문제가 됐나 보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신분석적 상담이라고 했습니다. 뭐 기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할 필요는 없고. 자, 다음, 이에 따르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오랜 시간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과거의 경험을 또 감정을 거리낌 없이 털어놔야 된대요. 과거의 경험을 막 털어놔야 되고, 그래서 상담자가 의미를 막 해석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내담자가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뭐 이러는 과정이 결국은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1940년대, 연도 바뀌고 새로운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그지? 자, 즉 1940년대 로저스는 프로이트가 인간을 과거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수동적을 반발했다. 다음 줄 보면은 자, 그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즉 위와는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심리 상담이다. 이렇게 이해해 줘야겠지? 자, 아무튼 그래서 반발해서 인간을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는 인간 중심적 상담을 주장했답니다. 자, 로저스는 프로이트와는 전혀 다르게 인간 중심적인 상담을 주장했대. 인간 중심적 상담에서는 사람을 외적으로 부여된 가치에 맞추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난 가능성, 그러니까 즉 외적으로 부여된 가치에 자꾸 맞추어 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계속 발견을 못하고 그래서 사람이 좀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대할 때 진솔한 태도, 그래서 전제나 조건 이런 거 달지 않고 계속 세심하고 정확하게 들어주는 공감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음.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일관되게 계속 유지를 하면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바로 나구나. 자, 이렇게 깨달음이 생긴대요. 자, 이렇게 공감적인 태도를 취하고 나면 스스로 나를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나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서 외적으로 부여된 가치를 스스로 해체해서 그그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또 스스로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네요. 음. 그래서 이 인간 중심적인 상담은 그 좀 전에 했던 그 프로이트하고 다르게 상담 기법이 아니라 상담 태도. 자, 이게 훨씬 더 중요했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다음에 이어져. 그런데 정신분석적인 상담은 장기적으로 진행돼요. 좀 비효율적이래요. 다시 정신분석적 상담이 나왔어요. 프로이트의 이것은 좀 장기적이다 보니 비효율적이었다. 저 이거 어때? 그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던 그 상담의 어떤 한계 뭐 혹은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야겠지. 그리고 또 인간 중심적인 상담도 문제가 좀 있었대요.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1960년대 앨리스, 새로운 얘기 나왔다, 그지? 자, 1960년대 앨리스가 심리적 문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단기적인 해결을 중요시하는, 즉, 위에 나타나 있던 그 한계나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 또 다른 인지 행동적인 상담이 나타났네요. 음.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좀 봐줘야겠죠? 인지 행동적인 상담은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음. 일단 이것은 인간의 인지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거래. 사람은 감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인 문제를 겪는 그 이유를 구체적 사건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방식, 자, 무엇이 포인트인지 아시겠어요? 자,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잘못된 거다. 이 잘못된 사고방식은 또 이렇게 비합리적인 신념들이 다 깔려 있는 거라서 비합리적인 신념이 무엇인지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혹은 결코 이건 아니야. 와 같은 그런 융통성이 없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이런 좀 비합리적인 신념들이 결국은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 비합리적인 신념을 찾아 가지고 그게 부당하다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논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신념을 갖게 그렇게 변환시켜 줘야 된대요. 음. 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왔는데 그럼 이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이 뭔가 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왔지 그치? 자, 이 내용을 전부 다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제목은 무엇이 있을까?인데 그 답은 우리가 봤지만 이거잖아요. 그쵸? 3 번인데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상담 이론 맞아. 그치? 세 가지 상담 이론에 대한 얘기 맞아. 그럼 그것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고 정확한지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나 줘야 하냐면 그 이론에 대한 것을 쭉 얘기를 해 주고 "이건 정말 신뢰성이 있어. 이건 정말 정확해." 자, 이런 식의 내용으로 끌고 간다는 거는 그게 실제 정말 그렇게 내담자를 상담해서 정말 뭐 이제 해결이 된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얘기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통계 수치를 좀 얘기해 준다거나 그래야겠지. 그래야 이 세 가지 상담 이론은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건지 인제 우리는 독자로서 이해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런 거 제시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지? 어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1 번은 좀 헷갈렸을 것 같아서 얘기해 드렸고요. 그 3 번에 대표적인 상담 이론의 흐름과 특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언제 쓰는 말이냐면 좀 뭐 다 그렇진 않아도 좀 시대 순으로 뭔가를 나열할 때야. 음. 자, 시대 순으로 뭔가를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좀 그것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여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거든. 될 것 같습니까? 자, 그다음에 그 20 번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어. 자, 범위 확인해 보면 어때? 그 왼쪽에 기억 정신분석적 상담 프로이트 거고 그치? 그다음 니은 자, 이거 뭐였지? 인간 중심적 상담 노로저스 거다. 음. 그럼 기억에서는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무의식에 찾았어. 어때? 자, 이거 키워드였던 거 맞아? 맞아. 음. 기억에서는 내담자의 과거. 요런 게 이제 중요하게 우리는 이제 실제 기억을 해 줬어야 하는 부분이잖아. 내담자의 과거에 대한 상담자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 맞아? 맞아. 음. 그럼 니은에서는 기법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맞아? 맞아. 니은에서는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가능성과 좀 깨닫는 거 알겠어요. 스스로 '아 나는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아무튼 그래서 답은 5 번인데 그 니은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구체적인 문제 해결 이거 아니죠. 우리 내담자에게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 제시한다라고 하면 안 되지. 좀 전에 이 로저스의 어떤 상담에서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스스로 깨닫게 하자. 스스로 문제를 깨닫게 하는 거다. 이랬잖아. 아시겠죠? 음. 자, 이렇게 그 가의 사례가 나오면서 "이 중에 틀린 거 뭐냐." 자, 이랬어. 다 읽어 봤지? 자, 내담자는 비 때문에 즉 학생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심리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 어때? 맞지.
즉 A 같은 경우를 우리가 요게 지금 이 내담자가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해 줘야 하잖아. 음. 그다음 상담자는 B가 가지고 온 긍정적인 효과를 가르쳐 준다? 틀렸지. 음. B가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때? 이 아이가 "너는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 즉 어딘가에 좀 출마를 하면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라는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결해 줘야겠지. 그 상담자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비합리적인 신념이 무엇으로 바뀔 수 있게? 합리적인 심리로 바뀔 수 있게. 신념으로.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뀔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도움을 줘야겠지. 그래서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라는 거, 그건 좀 비합리적이야. 모든 사람은 늘 당선될 수는 없는 거잖아. 선거라면 당선될 수도 있는 거고, 낙선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합리적인 신념으로 좀 바꿔줘야겠지. 알겠죠? 두 번째 질문은 좀 읽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거는 넘어갈 거예요. 경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경제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선택지 위주로 볼게요. 음, 그, 선택지 밑에 24번 문제 한번 보세요. 24번 문제에, 그래서 윗글에 이 중심 화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 제가 윗글에서 제 스스로 좀 읽어보셨죠? 그리고 기억이 안 나시면 잠깐 멈춰서 읽어보세요. 자, 윗글의 중심 화제가 뭐냐,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답은 2번이었잖아요. 그쵸? 시장 집중률의 개념과 이게 개념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친구를 보면은 의의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 의의라는 것을 참 제각각, 제멋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의의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이거든요. 즉 시장 집중률이 무엇인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의의라는 말은. 그래서 뭐 역할이라는 말로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의의라는 것은 시장 집중률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다 이거야. 무엇인지 밝힌다. 알겠죠? 그래서 시장 집중률은 이렇게 저렇게 중요해라고 얘기해도 그것의 의의. 시장 집중률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야라고 해도 결국 그것의 의의.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쓰이거든요. 음. 자, 25번 문제 선택지 중심으로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점유율만 얘기했어요. 그럼 일단 점유율이 이렇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집중률을 알 수 있죠. 맞지? 집중률을 알 수 있다. 있게 하다. 자, 이렇게 각각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집중률을 결국은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1번에 측정 기준을 바꾸더라도 이 시장의 시장 집중률은 변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변한다고 해줘야지. 변하지 않아? 틀렸잖아. 자, 해볼까? 측정 기준을 생산량으로 한번 두고 우리가 볼게요. 만약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자. 자, 그랬으면 일단, 이렇게. 가기업이랑 다기업이랑 나기업이랑 더하면 어떻게 돼요? 85, 그치? 즉 생산량을 만약에 측정 기준으로 보자면 이렇게 85%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 독점 시장이구나.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와. 그치? 그런데 만약에 매출액을 중심으로 한번 놓고 보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매출액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75%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점 시장이라고 해야 하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장 집중률은, 기준을 바꾸면 달라지는구나라고 해야겠지. 그다음 2번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시장은 과점 시장으로 사실 1번에서 이거는 그대로 했던 분석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틀렸죠. 그죠?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과점시장 아니었잖아. 독점시장이었잖아. 자, 그다음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나기업, 마기업이 합병해서 현재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면 자, 나하고 마가 합병을 한대.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생산량을 계속 유지했대. 그래봤자 15인데. 자, 그럼 이 시장의 시장 집중률은 높아진다? 그렇게 될 수 없겠지. 이유는 뭘까? 높아진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지문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상위 3대 기업의 값만 보잖아.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대로 지금과 같은 생산량을 유지한다고 해도 15밖에 되지 않으니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영향을 주지 못하겠지. 시장 집중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이걸 왼쪽에서 좀 볼게. 아, 여기 왼쪽에 여기를 보세요. 몇 개의 상위 기업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나라마다 좀 자율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위 3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합한 값을 시장 집중률로 채택하고 있다. 보이죠? 음. 자, 그래서 영향을 주려면 이게 더해가지고 25가 좀 넘어가야겠죠. 그죠? 한 30 정도? 가 되면 시장 집중률에 영향을 좀 줄 수는 있겠네요. 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 집중률이 10% 상승하면, 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 집중률이 10%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시장은 과점에서 독점으로 변한다. 그치? 이거 1번 할 때 봤지만 매출액이 지금 현재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금 75%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가 상승하면 85%가 되니까 과점이 아니라 독점으로 바뀌겠죠. 여기 있네요. 왼쪽에. 음. 지금 어떤 산업에서 시장 집중률이 80% 이상이면 독점이 되고 60에서 80 사이이면 과점이고 60이 아예 안 되면 경쟁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75에서 10%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과점이 아니라 독점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야겠지. 자, 마지막까지 볼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다기업하고 라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의 2배가 됐다. 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다하고 라가 지금의 2배. 와, 되게 많아지네. 그지? 지금의 2배가 되면 40이 되고 50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의 시장 집중률. 그러면 일단 이 1위하고 2위 기업만 더해도 벌써 90이 되거든. 그러면 시장 집중률은 낮아진다? 아니지, 높아진다? 이렇게 해야겠다. 자, 26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었고, 그 다음에 니은은 집중률이었어. 자, 그러면 볼게. 기업을 통해 불확실성이 보완된다? 아니죠, 그죠? 기업은 니은을 산출하기에 필요하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지. 기업은 니은을 산출하기에 필요하다. 자, 이걸 우리가 이해했었어야지. 왜? 점유율을 알아야 점유율을 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값이 결국은 집중률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점유율을 합한 값이 집중률이기 때문에 기억은 니은을 산출하려면 반드시 그 사전에 먼저 우리가 분석이 들어가줘야 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지. 사전 뜻풀이는 넘어가.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독서 지문인데, 이제 이 마지막 독서 지문은 넘어갈게요. 음. 이제 그리고 이제 문학 부분이에요. 그 문학 부분은 일단 수업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를 잘 하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이 이 문학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요. 일단 문학을 좀 지나갈 거고요. 그래도 좀 좋은 문제, 좋은 선택지, 우리가 공부해줘야 할 만한 것들 위주로만 간단하게 좀 얘기할 거예요. 지문 분석은 안 하고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갈 거냐면, 이거. 이 현대소설로 잠깐 올게요. 좋은 소설이었어, 그치? 음.
어, 35번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서사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 그치? 선택지가 다 그렇다. 그지? 스토리잖아요. 일단 가장 적절한 건 뭐 답은 1번인데, 그 남은 부분에서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지만 낯선 사람들만 있 우리가 어느 부분이 좀 틀렸는지도 이 서사와 관련해서는 좀 자꾸 찾아보려고 하면 좋겠거든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 어때? 괜찮아. 그런데 실망한 것도 맞지? 실망한 것도.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낯선 사람들만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실망한 이유는 좀 다르잖아. 왔더니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 뿐이어갖고 실망했어? 그거 아니지. 자,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감추고 싶어 하면 얘기 안 했겠지. 이 사람이 다 얘기한 건데. 자, 감추고 싶어 한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다음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서간도를 떠나 일본으로 건너갔다. 어때? 서간도를 떠나 일본으로 간 거 맞아. 근데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간 건 아니잖아. 음. 도저히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정처 없이 떠나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잖아. 그다음 일본을 떠나 귀국한 거는 고향에 이것도 아니잖아. 고향에 가게 된 건 일자리 때문에 간 거야? 기대해서? 아니지. 음. 너무나 외로운 마음이 들면 그렇게 고향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제 가보기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지. 그치? 자, 서사와 관련해서 문제 맞았으면 좋은데 틀렸으면 반드시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그 A, 뭐 앞부분에 있었나 본데, 그 A가 가지는 그 서사적인 기능 다 5번이었잖아. 그치? 1, 2, 3, 4, 5다 틀려가지고 뭐 설명할 가치가 없고, 그 마지막 5번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제시했다. 그럼 여기서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무슨 사건으로 봐야 하는 걸까, 대체? 떠돌아다니게 된 이유겠지. 이 그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혼자 혈혈단신으로 떠돌아다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얘기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줘야 하잖아. 떠돌아다니게 된 이유. 아시겠죠? 자, 그래서 4, 5번이었고요. 37번 문제. 좋은 문제지. 일단 그 2, 3, 4, 5 같은 경우에도 좀 읽어보세요. 1번이 틀렸다고, 바로 틀렸다고 이해했다면 뭐 그냥 답을 골랐겠지만 2, 3, 4, 5 같은 경우가 참 좋은 말들이에요. 일단 그 농민에 대한 이런 그들의 횡포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의미화가 되니 일본의 폭력적인 식민 지배가 난 폐단을 보여줬다. 큰 문제점을 잘 보여줬다. 폐단이라는 단어 몰랐다면 꼭 찾아보시고 자, 즉 37번 문제 우리가 이런 걸 의미화라고 합니다. 자, 즉 농민에 대한 그들의 횡포는 결국 폭력적 식민 지배가 낳은 너무나 큰 폐단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극악격은 서간도에서의 삶과 일본 탄광에서의 노동 등은 결국 작가가 접한 해외 동포들의 비극상의 바탕을 두었겠지 어때? 너무나 개연성 있는 말이지, 그치? 왜 그가 겪은 서간도의 삶이 정말 비극적인 어떤 일상이었던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삶을 우리는 동포들의 좀 비극적인 삶이라고 해야겠지. 온갖 고난을 겪다가 고향까지 잃어버린 그의 모습 맞고 그런 그를 통해서 결국 직접적인 피해 계층은 우리 한국 민중이다라는 거 알 수 있지 당연히. 또 그의 모습을 조선의 얼굴이라고 마지막에 표현했었어. 그럼 그의 고달픈 삶을 통해 결국 우리 민족 전체의 그 암울한 그 시대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지문의 내용 차분하게 다시 읽어보시고요. 2, 3, 4, 5 같은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새겨보세요. 그리고 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은쌤이랑 이제 이런 현대시들을 정말 스스로 잘 읽을 수 있고, 그래서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틀린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문 분석하지 않을 거고요. 자, 그래도 선택지에서 필요한 내용만 좀 근거 범위 찾아볼 건데요. 일단 38번에 그 대꾸의 방식을 통해서 뭐 리듬감 형성했다 뭐 이랬잖아. 그치? 이거 둘 다 아니에요. 자, 둘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동일한 종결음이 반복한다. 자, 이게 일단
가는 안 되는데 나는 괜찮아. 가에서는 동일한 종결함이라고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쵸? 뭐 어딨어, 종결함이가? 음. 뭐 없어요. 그죠? 뭐 달아도 뭐 두 번 쓰든가 막 그래야 되는데 뭐 없어. 근데 이제 나에서는 괜찮죠. 보노라, 보노라 이런 식으로 더 비노라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한 종결음이 여러 번 쓰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지. 자, 그다음에 말을 건네는 방식인데 이거 어때? 둘 다 안 돼. 자, 답은 4번이었잖아요. 그죠? 자, 역설적 표현 어디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가에서 역설은 여기 찾아줘야 돼요. 어디 갔냐? 여기. 자, 소리 없는 아우서. 그리고 나에서도 혹시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에서의 역설 어디 있다고 해야 돼? 본다? 보이지 않는 걸. 여기 있죠. 나는 본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자, 이렇게 된 거잖아. 자, 그래서 역설이고, 이런 표현법에 대한 얘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니까 잘 들으시고, 뭐 또 똑같은 얘기겠지만, 역설법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역설법 자체는, 좀 문학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고, 그 역설법 자체가 좀 반어랑 같이 연결해서 선생님 이야기할 때, 역설법은 중학교 거다. 오히려 반어법이 고등학교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역설이 좀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깨달아 봅시다. 언젠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 자, 이거 어때? 가에 없잖아. 나이는 괜찮지. 나이는 뭐 대놓고 겨울이라고 하지 않나? 자, 근데 이제 가에서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없어요. 푸른 바다? 푸른 바다라 그러면은 뭐 특정한 계절을 우리 모두가 머릿속에 떠올릴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백로 뭐 이런 거, 뭐 슬픈 마음, 공주의 뭐 그가 달았다. 그러니까 어떠한 구절을 보더라도 특정한 계절을 우리가 떠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 음. 자, 그 다음에 39번 같은 거가 이제 정말 시를 좀 읽어야 나오는 내용이겠죠. 그쵸? 선생님이 부정을 좀 해드릴게요. 3번에 비를 인식하며 느낀 좌절감이 손수건님. 이게요, 일단, 음, 좌절감이라는 말을 뭐 전혀 할 수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 좌절감이라는 말을 만약에 굳이 연결하자면 틀리거든요. 그래도 뭐 충분한 내용을 잘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지고 뭐 좌절감이라는 말을 연결해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찌됐든 이 시에서 이 좌절감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이런 뭐 좌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나마 좀 연결해서 이 시를 풀어낼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 한계를 지닌 존재, 인간은 모두 한계를 지니고 있는 거야라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한계를 지닌 그 내용을 좀 부분적으로 좌절감이라는 말로 어떻게 연결해서 풀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적어도 그러려면 손수건은 안 돼요. 그런데 한데. 이 한계를 지닌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이 시의 내용하고 굳이 연결하면 어디가 되어야 하냐면 여기죠. 표대. 끝.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깃발이라는 것이, 깃발이라는 것은 표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표대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 인간의 그런 한계를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지점은 이 지점뿐입니다. 음. 근데 어찌됐든 좌절감이라고도 이지 풀어낼 수 없긴 합니다. 뭐 아주 잘 써주지 않으면 40번. 나에 대한 감상으로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됐는데 일단 답 4번이잖아요. 나머지 다 괜찮아. 괜찮고 그 4번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위대한 장막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건 쌓이는 눈더미에 험난을 그러니까 이 시가 의지라는 태도를 연결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의지라는 것을 연결할 수 없다. 이게 아니야. 그건 아니고 다만 이 쌓이는 눈더미의 험난함 여기 즉, 눈이 이렇게 쌓이는 것을 험난함으로 봐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여기가 아니야. 즉, 쌓이는 눈더미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알겠어?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선택지를 보고 있지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수업 시간에 잘 들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를 필요한 만큼 읽을 수 있게 실력을 잘 키워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지금 사람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좀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봅시다. 마지막 이제 이 고전시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이것도 뭐 지금 뭐 내용 설명을 다 하진 않을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이 모의고사 해제할 때 우리가 그 과제 인강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할 때 때에 따라서 너무나 필요한 고전시라면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도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오늘은 아니고. 선택지 봅시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이랬는데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아이고야, 아이고야. 도피라니. 음. 자, 현실 도피, 도피적인 태도 연결할 수 없습니다. 자, 공부할 건 요런 정도만 해놓자. 자,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걸, 사실 이제 고2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게. 윤선도의 시를 보고 우리가 스스로 내용 이해는 부분적으로 잘 안 되더라도, 이게 뭐다, 장르는 시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위에 그 나와 있던 그 고전시 변해요는 시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음, 나온 김에 다 찾아볼까 그냥? 그 데코를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데코 사용했지. 음, 사실 그 데코가 그 선생님마다 좀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선명한 지점을 좀 찾아볼게. 가장 선명한 지점을 찾으면 여기에요.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음. 물론 그 위에도 대꾸가 부분적으로 선생님은 보입니다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대꾸의 범위는 여기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그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의문의 형식 아이고야. 이거는 단순히 의문형 종결어미만 쓰면 되잖아 그냥. 처음부터 바로 보이네. 그 밖에 연함은 이를 내가 분별할 줄 있겠느냐 이시랴 보이지 있겠느냐. 한국 사람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 몇 번 들으면 있겠느냐. 음. 자, 즉 의문형인 거 맞고. 그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얘기 안 할게요. 42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볼게요. 마지막으로 보고요. 그 43번 기억과 니은. 음, 그 구절만 선생님이 좀 풀어볼게요. 기억과 니은의 구절만. 음. 일단 기억이 이렇게 한 거예요. 추성 진호루밖에 우러가는 저 시내야. 시내물, 물. 추성 진호루. 에이, 몰라도 괜찮아. 자, 밖으로 울며 가는 흐르는 저 시냇물아. 자, 이렇게 불렀잖아. 그치? 시냇물을 이렇게 울며 흐르는구나. 너도 참 울며 흐르는구나.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봤지만, 이제 이것도 우리 스스로, 아, 이거 감정이입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하거든. 또, 니은도 마찬가지야. 니은도 외기러기가 울며 간다. 이렇게 됐거든. 근데 외기러기가 울며 간다. 이것도 뭐야? 그거 울고 싶은 건 자기잖아. 음. 부모님 보고 싶어요. 막, 울고 싶은 건 자기거든. 그러니까 외기러기가 울며 간다라고 하는 것도 요것도 지금 화자의 감정이입이란 말이지. 아무튼 그래. 그래서 감정이입이라는 좀 구체적인 개념으로 쓰지도 않았어. 좀 더 포괄적으로. 기억과 니은은 화자의 정서가 좀 투영되어 있어요. 라고만 얘기했단 말이야. 이 정도 어때? 당연히 맞다고 해야지. 자, 42번인데, 이제 요런 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 그리고 보기를 좀 읽어줘야 했던 거 맞습니다. 자, 보기를 좀 읽어줘야 했고요. 뭐, 일단 답은 3번이니까, 제 3수에서, 그 3수에서 임을 향한 내 뜻은, 음,
지금 뭐 그치지 않는다 이랬거든. 지금 임을 향한 내 뜻은 지금 그치지 않아. 음. 그럼 일단 여기에서 이 임은 누구로 봐야 되는 거야? 이거 부모님이야? 아닌데? 응, 임금인데? 응.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지점에서 그 임을 향한 내 임금님을 향한 내 마음은 계속 그치지 않고 흐른다.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 임금에 대한 신하로서의 충성심을 좀 연결해 줄 수 있겠지. 알겠지? 응. 어, 좀 빠르게 끝났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볼 거고요. 자, 이제 지문과 관련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었으면 선생님이 얼마든지 질문 받으니까요. 수업 시간에 수업 끝나고 질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정리 잘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과제 검사 다시 합시다. 자, 고생했어요.